자, 26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비과세가, 그러니까 이제 1세대 1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주택. 토지 이렇게 되어 있고, 2년 이상 보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세대 구성하셔야 되고, 집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토지까지 같이 비과세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과세보다 세대 구성이 먼저 돼야 되죠. 세대 구성 조건은 거주자여야 되고, 그죠? 그리고 누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거주자가 있고 배우자가 있어요. 거주자는 뜻이 뭡니까?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고, 그리고 누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 그죠? 이 말은 거주자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대 구성이 되는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 누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네가 세대 구성 받아서 비과세 한번 받으려면 무조건 결혼을 해라 그런 얘기죠. 왜? 안 그러면 비과세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할 수 없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죠? 옛날엔 그랬죠. 몰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비과세 받으려고 어쩔 수 없이 결혼했는데, 이걸 미리 알았으면 그냥 혼자 살 건데 이런 생각도 들죠. 왜? 배우자가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예비가 나옵니다. 몇 살 이상? 30세 이상이 됩니다. 그죠? 30살 넘으면 그냥 혼자 살면 되는 거죠, 결론은. 그죠? 결혼할 필요가 없어. 왜? 그냥 세대 구성이 돼. 그죠?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너무 무리할 거 없죠? 그냥 혼자 사는 거. 지금 아마 능력 좀 되면 혼자 사는 게 옆에서 편하죠? 그죠? 서식이 안 쓰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죠? 그럼 딱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죠? 힘들어. 엮여 있어가지고, 그죠? 일단 배우자가 뭐 했거나, 돌아가셨거나, 이혼한 경우 그랬죠? 이혼한 경우. 이는 뭐라겠어요? 요거는 이제 경력사원들이라 했죠. 한 번 있다가 없으신 분들은 마일리지를 인정해서 평생 1세대입니다. 돌싱도 그냥 평생 1세대고, 돌아가신 무조건 1세대. 그죠? 그리고 최저 생계비 이렇게 있어요. 최저 생계비. 그러니까 이거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 어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 얘기인데, 요 얘기 나오고 길게 나오면 정답이에요. 얘는 뭐지? 외울 거 없어요. 이건 틀린 일이 없어. 근데 뭐라고 나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가정인 토지와 주택을 유지관리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 이렇게 길게 나와요. 겁나 길잖아. 그럼 정답이에요. 그럼 정답. 얘 나오면 그냥 맞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미성년자는 세대 구성이 된다 안 된다? 미성년자. 상식적인 얘기를 해보세요. 미성년 돼 안 돼? 안 되지. 그걸 막 고민해. 미성년자가 세대 구성이 된다 그러면 2살짜리한테 집 사주고 이해했다가 얘는 팔면 얘는 비과세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예외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와야 돼요. 원칙은 안 되지만, 예를 들면 항상 미성년자는 1세대 구성이 안 된다. 그럼 틀립니다. 왜? 예외 있다고 했죠? 가족이 다 돌아가셨거나 결혼한 경우죠. 미성년자가 결혼했어. 그럼 뭐요? 세대 구성이 됩니다. 왜? 상투 틀면 어른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원칙은 이런데 예외가 있다. 그리고 주소가 같아야 됩니다. 주소가 다르면 별도 세대죠. 그러면 부부는 어떤데? 부부는 남편은 여기 살고 부인은 독도에 산다 그랬죠? 주소가. 그러면 둘이 같은 세대원이다, 별도 세대다. 주소가 다르면 별도 세대예요. 자, 근데 남편은 원주 있고 부인은 독도에 있어요. 주소가 짜장면 산다 했죠, 독도에 가서. 자, 그러면 남편과 부인은 같은 세대원이다, 별도 세대다. 부부는 무조건 같은 세대예요.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이혼하지 않는 한은 무조건 뭐다? 같은 세대. 그러니까 둘이 별거 중이야. 가정 불화로 별거 중이야. 그래도 뭐요? 같은 세대원이에요. 별거 중이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주소가 같이 돼 있든 상관없어. 뭐만 돼 있으면. 혼인신고만 돼 있으면 그럼 무조건 같은 세대원입니다. 근데 이혼했는데 심지어는 법은 이혼했는데 같이 살아. 그럼 그것도 별도 세대 아니고 동일 세대원으로 봅니다. 왜? 이혼했는데 왜 같이 살아? 그러면 위장이혼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걸리면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혼 관계 이런 건 안 됩니다. 부부 인정 안 돼. 둘이 동거해. 한 10년 같이 살아서. 근데 뭐는 안 했어. 혼인신고는 안 했어. 소용없어.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서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혼인신고 무서운 거예요. 그게 한번 엮이기도 힘들지만 한번 엮이면 풀기도 힘들다니까. 그게. 그래서 혼인신고 늦게 하는 게 좋긴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부부는 항상보다 별도 세대 구성에도 동일 세대원이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일단 268페이지 1주택 비과세 해가지고 비과세 요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 9억 초과는 고가주택. 자,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9억 초과. 그리고 미등기는 당연히 비과세 안 되시고. 그래서 3번은 뭐냐면 허위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 또는 감면 제한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둘이 매매를 했어요. 그죠? 근데 얘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을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어차피 비과세 받으니까 계약서를 다운이나 업계약서를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갑 입장에 자기는 비과세가 되니까 어차피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뭐랬죠?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자, 실거래가는 4억 원인데 얘가 계약서는 업해서 4억 7천에 써줬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업계약서 7천 써준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걸렸다. 그럴 수 있죠. 업다운 게 걸리면 얘는 죽습니다. 예. 옛날에는요, 요렇게 해서 걸려도 얘는 그냥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대로 비과세 해줬어요. 근데 얘가 자꾸 다운이나 업계약 쓰는 이유를 봤더니 얘가 문제인 거예요. 왜? 얘가 안 써주면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불이익을 안 당하니까 왜? 어차피 비과세니까 상대방 원하는 데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법을 바꾼 거죠. 이러다 걸리면 얘한테도 불이익을 주겠다. 비과세 대상이 얘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게 법이 바뀐 지가 꽤 됐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됐어요. 법이 몇 년 된 거죠? 한 5년 됐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써주면 죽는 거예요. 나중에 잘못하면. 자, 이런 얘기죠.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얘가 비과세 받았잖아요. 걸리면 얘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양도세를 계산해. 얘도 원래 취득하기 있고 양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로 양도세를 계산했는데 1억이야. 그럼 이제 얘가 원래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1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뭘 받은 거요? 비과세를 받은 거잖아요. 요 금액하고 요 차익 있죠? 요 차익이 얼마야? 7천이죠. 요 두 개를 비교해서 둘 중 작은 금액 얼마? 7천을 얘가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차감을 해요. 그럼 지금 얘가 1억을 비과세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7천을 차감한다는 얘기는 얼마만 비과세 주겠다는 거예요? 3천만 원만 비과세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은 걸리면 얘는 세금이 얼마를 내야 된다는 거? 7천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갑한테 7천만 원이 과세가 됩니다. 걸리면. 나중에 걸리면. 그러면 얘는 멍 때리고 있다가 나중에 7천 내라고 고지서가 나오죠. 너 왜? 그랬더니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써주면 죽는 거예요. 이제 걸리면. 그러니까 비과세 된다고 해서 자기가 없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뭐 돼도 되죠. 왜? 걸리면 내가 7천 내지 뭐 그까이 거.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 그분들은 하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근데 이거를 중개업자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실무 강의 같은 거 가끔 이제 학원에서 할 때 개정세법 강의 같은 거 하면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개정된 지가 2011년도인데 현업하시는 분이 아직도 이걸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업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아, 괜찮아. 비과세 받으니까 해줘. 나중에 이 사람 걸리면 중개업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척기가 10년이야. 10년. 그 10년 안에 걸리면 이 사람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왜? 제척기는 10년이거든. 사기등이니까. 세금 포탈, 양도세 10년. 그러니까 써주신 분은 10년은 발 뻗고 못 자는 거야. 그 전에서는 괜찮아요. 왜? 소급 적용 없으니까. 근데 이때 이후로 쓰신 분들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비과세, 허위계약서 작성 비과세 감면 제한이라고 해서 거기 돼 있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서 거래 가액을 실지 거래 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세액에서 다음 구분에 따른 세액의 금액을 뺀다. 그 기억본 보시면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양도세 산출세액과 1억이죠. 1억. 그죠? 그거와 매매 계약서 거래가액과 실지 거래가액 차액 중 적은 금액 얼마? 7천. 이 두 개 중에 뭐? 적은 금액. 둘 중 적은 금액 7천을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차감하겠다 그런 얘기죠. 감면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냥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이거 한번 이게 이때 개정되고요. 2011년 7월 1일에 개정되고 그 해 시험에 이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얘가 비과세 받을 금액 차감할 금액이 얼마네. 이 문제로 따지면 7천이 정답이죠. 차감할 금액. 근데 그때는 정답은 3천이었는데 요때 개정되고 그 해 시험에 나왔어요. 계산 문제로. 근데 7월 1일에 개정됐어도 시행이 이때부터 됐으니까 시험 폼에 들어가죠. 왜? 시험은 개정이 돼도 시험 공고일 이전에 시행되는 건 그 해 시험 폼에 들어가요. 개정은 됐는데 시험 공고일 이후에 시행이 되는 건 시험 폼에 안 들어가요. 이번 달 1월 달에 개정됐어. 근데 시행은 9월 달에. 그러면 보통 공고가 7월 중순에 나거든요. 그리고 걔는 9월에 시행하잖아. 그리고 걔는 개정됐어도 시험 폼에 안 들어가요.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7월 1일에 개정됐으니까 시행됐으니까 공고는 7월 중순에 났거든요. 그럼 얘는 시험 폼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의 시험을 뜩 내버린 거죠.
자, 그래서 그거 참고로 보시면 돼요. 우리 교재는 오른쪽에 확인 학습에 있어요. 그냥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세대 판정 나오죠? 오른쪽 4번. 원칙, 뭐라고 돼 있어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의 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비거주자와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의 경우는 1세대로 보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이제 예외가 나오겠죠. 자, 그 박스에 보면 1세대 판정 나오죠? 그죠? 거기 보시면 4번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4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도 뭘로 본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5번 부부가 이혼한 경우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 다만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걸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동일 세대를 본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부자되고 예외 나오죠.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1, 2, 3번 있죠?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는 경우 3번은 길게 나와있죠? 저쩌고 나오잖아요. 제재상기비 그죠? 세 번째는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를 정하는 사유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럼 얘가 이제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자, 1주택 판정이 나옵니다. 주택 판정? 자, 뭘 주택이라 하느냐 그런 얘기죠? 자, 1번 뭐라고 됐어요? 주택이란 주거를 목적으로 한 건물로서 공부상 주택인 경우도 사실상 영업용 건물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왜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제 건축물 대장인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점포로 쓰고 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사실상 용도에 따라 주택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뭐다? 사실상 용도가 우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주택은 상시 주거 목적으로 써야 됩니다. 상시가 뭐예요? 평상시 거주 목적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시 주거 목적이 아닌 콘도나 공장 내 합숙소, 펜션 이런 것들은 주택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 거주 목적으로 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 양도 당시 우리나라의 주택을 하나 갖고 있으면 되죠. 중국에 만 채가 있고 우리나라에 한 채가 있어. 그럼 몇 주택자야? 1주택자죠. 1주택자. 중국에 만 채건 2만 채건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 하나 있습니다. 양도 당시 우리나라 1주택. 그럼 1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토지까지 같이 비과세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3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에 달린 토지 면적은 주택 정착 면적의 몇 배? 5배. 밖은 10배. 그랬죠? 근데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같이 기억해야 돼? 가로 안에 있는 것도 같이 기억해야 돼. 거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 같이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땅이 있으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얘는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밖은 10배까지 부속토지 분산 얘기 얘가 20이면 바닥 면적 20이죠. 그럼 도시지역 아니면 얘는 얼마까지? 이거의 5배인 100평, 100제곱미터까지 해주겠다는 거, 비과세를. 그러니까 웬만하면 단독주택은 비과세 해주겠다는 토지는 다. 근데 이렇게 시골 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얘가 허가받은 거고요. 얘는 무허가인데 얘가 10평짜리 이렇게 있는 거죠. 이때 정착 면적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이 두 개를 합산한다는 거죠. 무엇도 포함해서 무허가 정착 면적 포함해서 얼마? 30. 요거의 5배, 10배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배, 10배만 외우면 안 되고 정착 면적 계산 시 무엇도 포함한다? 무허가 정착 면적도 포함한다까지 기억을 하셔야지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참고에 보면 소득세법에 따른 1주택이라고 돼 있죠. 오른쪽 참고 봤죠? 자, 1번 주택의 대지와 건물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세대로 본다. 1주택으로 본다. 자, 집이 이렇게 있는데 갑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의 땅에 집 짓고 살죠. 이런 경우는 이 토지는 1주택이 아닙니다. 왜? 건물만 비가 되는 토지는 안 돼. 왜?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서로 다른데 둘이 뭐요? 동일 세대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편 부인에서 같은 세대원인데 명의가 다르다. 그럼 뭐요? 전체 다 뭘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일본이 그래서 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도 본다? 1주택으로 본다. 근데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대지 소유자는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땅은 안 되는 건물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1주택이
2년 보유하고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는 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여러분 집을 이거 갖고 있어요. 1세대 1주택이에요. 그죠? 그럼 비과세 받죠? 근데 이거 어떻게 했다는 거야? 멸실했어. 주택을, 건물을 멸실하고 팔아. 그럼 얘는 1주택이 아니다. 아니다. 왜? 지금 뭐라? 내가 엊그제까지는 내가 건물 있었거든. 1주택 3년 보유했거든. 근데 내가 성기랑 때려 부시고 멸실된 게 버렸어. 그러니까 엊그제 있었으니까 비과세 해줘.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왜요? 양도세는 기준이 뭐라고요? 양도일 현재 무조건. 그러니까 잔금 당시, 양도 당시는 일단 얘가 뭐예요? 건물이 없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나대지 상태인 거죠.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었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건 안 따져. 중요한 건 뭐다? 양도일 현재 기준이 무조건 현재 기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멸실해서 양도일 현재는 뭐예요? 건물이 없죠? 그럼 걔는 뭐예요? 나대지입니다. 그냥 나대지. 그럼 1주택이 아닌 거지. 그 다음에요. 이런 게 있어요.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할할 수 있죠. 자, 얘가 주택이 얘는 부속 토지잖아요. 그럼 얘도 비과세 되죠. 근데 이렇게 분할했어. 그럼 이쪽은 비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분할하는 순간 얘는 주택 부속 토지가 아니라 나대지가 돼버리는 거지. 이쪽은 상관없는데, 그죠? 자,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동일 대지에 건물 2개가 있어요, 양쪽에.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분할했어. 그럼 둘 다 주택, 둘 다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1세대 2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1세대 2주택이라고. 자, 그러면 2주택이면 둘 중 먼저 파는 거와 나중에 파는 집 중 어느 걸 1주택으로 봅니까? 집이 2개가 있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2주택이죠. 근데 이걸 먼저 팔아. 그니는 몇 주택이야? 항상 집을 팔 때는 이게 2개잖아요. 그럼 이걸 팔아. 요거 팔 때 항상 뭘 따져? 요 팔 때 집이 몇 개인지 따져보는 거예요. 몇 개야? 2개잖아. 그중 얘를 파는 거지. 그럼 얘는 몇 주택이야? 2주택. 얘는 1주택이죠. 아, 무조건 1주택은 마지막에 남아있는 놈이 1주택인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 남았으면 걔가 1주택인 거지.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얘가 집이 2개면 둘 중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건 1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나중에 파는 게 1주택이니까. 그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리죠. 자, 보세요. 4번.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 분할 양도하면 1주택이 아니지. 왜? 건물 없으면 나대지니까. 그죠? 5번.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왜? 나중에 파는 게 1주택이니까 먼저 파는 건 당연히 1주택이 아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집을 팔았는데 다 팔아서 잔금 받고 다 했어요. 근데 잔금 치고가 끝났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안 넘어가. 집이 2개 하나 팔았는데. 그러면 지금 나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파는 거죠. 왜? 잔금까지 다 받았으니까. 근데 상대방이 뭘 안 해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럼 나는 명의는 내 앞으로 돼 있잖아. 그럼 나는 몇 주택자다? 1주택자다. 왜? 실질적으로 내가 양도를 한 거잖아요. 상대방이 등기를 안 해가서 그런 거잖아. 그런 경우 뭐를 본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래서 거기 6번에 양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인하여 공보상 2주택인 경우도 매매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본다? 1주택으로 본다. 자, 어떤 사람이요. 집이 2채가 있는데 속세를 떠나기로 했어. 속세를 떠나니까 어때요? 집 처리하고 가야 되죠? 집 팔라고 내놨더니 나는 하나 팔고 나중에 천천히 2개 동시에 안 팔리고 천천히 팔리면 고핑기 되고 좀 더 있으려고 했더니 뭐래? 이 양 속세 떠나는 거 빨리 떠나라고 집이 오늘 2개 다 팔려버린 거예요. 급핑기 되고 좀 더 있으려고 했더니 속세 떠나는 거 얼른 가래. 같은 날 2개를 팔았네? 그럼 아까 집이 2개 먼저 파는 건 2주택? 나중에는 1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같은 날 동시에 팔았어, 계약을 해서. 그 얘는 어떻게 되냐면 순서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는 2주택이고 하나는 1주택이다. 그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얘기죠. 어떻게 결정하느냐? 오야맘입니다. 오야맘. 누구 맘이요? 지 맘대로 하면 돼. 지 맘대로. 본인이 선택하면 돼요. 침을 튀기든 고무실을 던지든 해가지고 A, B 선택해서 찍으면 돼. 그럼 나는 A 먼저 팔았다. 그러면 A 먼저 파는 거예요. 그럼 걔는 2주택이고 나중에 파는 게 1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를 본다. 그럼 여러분 집 2개면 둘 중에 어느 걸 나중에 팔았다고 해야 세대상 유리할까요? 얘는 10억에 팔고요. 얘는 5억에 팔았어요. 자, 어느 걸 먼저 팔았다고 해야 돼? 자, 얘는 9억에 샀고 얘는 1억에 샀어요. 항상 양도세는요, 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익이 중요한 거예요. 차익이 많은 걸 나중에 팔았다고 해서 걔를 비과세 받고
차익이 적은 걸 먼저 팔았다고 해서 계속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가 논문이 집이 세 채인데 이걸 팔 때 순서를 다 팔라고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요. 옛날엔 되게 중요했어요. 그게 왜 3주택은 60%, 2주택 50%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세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만 따지면 세 개 중에 맨 마지막에 팔 거, 즉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주택만 선택하면 돼. 그럼 어느 거 세 개 중에 뭘 선택하면 돼? 양도차익 제일 큰 거를 맨 마지막에 팔면 돼. 그 나머지는 똑같아. 나머지 두 개는 먼저 이거 먼저 팔아 저거 먼저 하면 세금은 똑같아요. 왜? 세율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것만 선택하면 돼요. 요즘 이렇게 편해졌죠. 옛날에 엄청 복잡해서 옛날에는요 3주택, 2주택 할 때 어떤 주택은 주택세 빠지고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했어요. 막 그 비과세 자체가. 지금은 싹 정리돼가지고 지금은 깔끔하게 돼 있는 거지. 그전에는 엄청 복잡했죠. 집 3개인 사람 어떻게 팔아야 되냐 그러면 광역시에 있느냐 서울시에 있느냐 금액이 3억이냐 아니냐 해가 따라 얘가 숫자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해서 엄청 복잡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번에 뭐라고 돼 있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한 경우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함으로 본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가불병 이렇게 돼 있어요. 가불병이 공동수였어. 이럴 수 있죠. 집 하나를 여러 명이 공동명의에 있다. 자, 그럼 양도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각각 1주택 수용을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명의는 조심해야 됩니다. 지분등이 되는 순간 나는 그 집을 하나 보유한 걸로 봐. 물론 왜 핸드폰을 막 집어 던지고 그래요. 저러고 나중에 깨졌다고 핸드폰 바꾼다고 그러죠. 일부러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래가지고. 요새 S7 나오니까 막 집어 던지고. 그죠? 우리 남동생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제 뭘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데 재수 씨가 이제 못하게 하니까 걔가 좀 오래 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수 씨가 그러는 거야.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말이야 핸드폰을 너무 험하게 다는데 왜 그러니까 막 너무 집어 던지는데 이렇게 툭 집어 던지고 있는다는 거야. 왜? 부서지라고 그러는 거야. 부서지라고. 액정 깨지라고 던지는 거죠. 던지라고. 그죠? 이게 톡톡 치는데 근데 눈치챈 거예요. 재수 씨가. 아무래도 핸드폰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멀쩡하니까 이제 못 바꾸니까 오래되긴 했는데 못 바꾸고 멀쩡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툭 던져가지고 깨지라고 던지는 것 같다고. 그러면 깨지려면 케이스를 좀 천천한 걸로 하든가. 고무를. 그 우레탄 그 있잖아요. 튼튼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웬만하면 안 깨집니다. 지금 던져도 정면으로 땅 때리지 않는 안 깨져. 그거 해놨어. 그러고 펜날 집어 던져봐. 이게 깨지나? 그렇다고 친하게 던지면 안 되니까 어디다 던져? 소파나 이런 데 던질까요? 백날 던지 안 깨집니다. 그거 소용없지. 차라리 나처럼 지나가다가 깨진 다음에 넘어졌다 그래. 넘어져서 깨졌다 그래. 그게 나아. 그게. 그죠? 웬만하면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예요? 각각 1주택이다. 근데 얘가요. 공동 상속을 받았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부모님 집이 하나인데 어머니하고 자녀 2명이 같이 상속받아 공동명의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되게 많죠. 이 경우는 각각 1주택이 아니라 공동상속은 주된 상속자만 주택으로 보는 숫자로. 그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그러니까 어머님이 만약에 지분 50%고 자녀 둘이 25%예요. 근데 이 자녀 둘이 각각 집이 하나씩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이 자녀 둘은 1주택자다, 2주택자다. 1주택자예요. 그럼 얘는 이 집 팔면 2년 부양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상속하고 이거 달라요. 공동 수요는. 그죠? 그리고 8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1주택을 공동 상속받은 경우는 공동 상속주택은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당해 공동 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이거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집이 하나 있는데 이거 상속받았죠? 그럼 이걸 팔면 얘는 뭘로 봐? 1주택으로 봐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뒤에 가면 나와요. 1주택인데. 근데 누구는 아니다? 주된 상속자는 그러하지 아니다는 얘기는 얘가 누구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주된 상속자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걔는 몇 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2주택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 빼고 주된 상속자 빼고는 나머지는 뭐예요? 같이 돼 있어도 주택으로 안 본다. 뭐 그런 얘기들이다.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 나옵니다. 자, 원투룸을 여러분이 팔면, 원투룸 팔면 얘는 다가구인데 얘는 팔면 방이 12개예요. 자, 이걸 팔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룸 팔았다 쳐봐. 여러분 원룸 본인이 원룸에 살고 있어. 그 주인세는 살고 있으면서 세를 받고 있다가 2년 보유하고 이걸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되면 안 되죠. 이게 안 된다고 말이 안 되잖아. 왜? 그러면 나는 원룸 하나 갖고 있으면 얘는 비과세 안 된다는 얘기는 1주택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 말은 뭐예요? 방이 12개면 그 하나하나를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난 1세대 12주택이라는 얘기잖아. 그 무슨 얘기야?
너는 한번 죽어보란 얘기지. 뭘로? 세금으로 하면 너 세금으로 죽어보는 거 한번 보여줄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럼 원룸을 누가 사겠어요? 원룸도 비과세 됩니다. 이 말은 얘는 뭘로 본다? 양도세에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다가구 보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 말은 원칙은 법은 그냥 각각을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1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단독으로 본다. 근데 다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있으면 얘는 각각을 1주택으로 주택으로 본다고 되어 있죠. 거기. 근데 이걸 뭐 하면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면 뭘로 본다? 단독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원룸이 원칙이 단독이고 개인명의로 돼 있는데 팔면 그냥 어떻게 팔아? 통으로 그냥 이렇게 팔지 이거 하나씩 팔진 않죠. 왜? 이렇게 구분된 게 안 돼 있잖아. 구분등이 돼 있으면 그 자체로 이런 단독주택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결국 원룸은 뭘로 본다는 거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게 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니 뭘로 본다? 단독으로 본다. 그런 얘기죠. 보시면 됩니다. 밑에 3번 겸용주택 나오죠? 자, 이 겸용주택은 작년 계산 문제로 나왔었어요. 겸용주택이. 그러니까 올해는 계산 문제 나올 일이 없다는 거지. 겸용이 뭐라겠어요? 상가주택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일부는 상가, 일부는 주택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이때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이 주택 여부를 판단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주거 부분이 주거 이보다 크면 전체 뭘로 봐?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따로따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양도세 겸용주택은 무조건 어디가 커야 돼? 주거가 0.1제곱미터라도 커야 돼요. 그러니까 5대5까지는 뭘로 봐? 5대5면 주거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주거부분만. 그러니까 양도세는 무조건 주거부분이 커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재산세가 나는 헷갈려요. 재산세는 5대5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줘요. 100분의 50 이상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양도세는 커야 돼. 그죠? 잘 보여야 됩니다. 나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겸용주택은 뒤에 참고해 보면 박스 272페이지 맨 위에 있죠. 주택 부분이 주택 2회보다 크면 전부주택,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랬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거기 토지 면적 안분하는 걸 했었는데 여러분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 또 그 나올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기준만 잘 보세요. 뭐가? 주거부분이 크면 전부주택,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부속토지 꼭 알고 싶다 그러시면 오시면 돼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분하는 건데 별거 없어요. 그죠? 오른쪽 우리 교재에도 문제 있죠? 확인학습 문제 참고로 보실 분. 그 다음에 고가주택이 나오죠. 고가주는 앞전에 했었죠. 자, 고가주는 뭘 고가주택이 간다? 비싼 주택이죠. 얼마? 실거래가로 9억 초과. 그죠? 실거래가 9억 초과. 그러니까 고가주택이 두 군데 나와요. 여기하고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나옵니다. 그죠? 내가 집 하나를 임대하면 비과세죠. 임대소득세를. 근데 무슨 주택은 안 돼? 고가주택은 안 돼 할 때 나오죠. 근데 그때 고가주택도 9억 초과인데 차이가 뭐다? 임대주택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 9억 초과. 얘는 실거래가. 당연히 얘는 실거래가고 걔는 뭐요? 기준시가로 가야죠. 왜? 임대는 실거래가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고가주택하고 고급주택하고 다릅니다. 고급주택 들어보셨죠? 그죠? 이 말하고 지금 뭐라고요? 고가주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죠. 근데 이걸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요 지방세에서만 나와요. 얘는요 국세에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국세에서만. 그러니까 취등록세나 재산세는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요. 뭐가 있어? 고급주택이고 양도세나 국세는 전부 다 뭐요? 고급주택이란 말 없고 뭐 있어? 고가주택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요 보세요. 취득할 때 고급주택을 취득했어. 그죠? 고급주택이 있어. 그럼 중과세 됐죠? 그럼 이 고급주택을 팔면 얘는 고가주택이 되나요? 양도세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취득할 때는 취득세 고급주택 기준이 있죠. 근데 팔 때는 양도세는 고가주택 기준이 뭐요? 9억이 안 넘어가면
취득할 때 중과세가 됐다 할지라도 팔 때 9억이 안 넘어가면 얘는 뭐요? 고가주택이 아닌 거지. 달라요, 내용이. 기준도 틀리잖아요, 기준도. 그죠? 그러니까 얘는 구분이 되는. 근데 이것도 나중에 막 듣다 보면 엉켜 막. 고급주택, 고가주택이고. 얘는 지방세, 얘는 국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국세는 고가주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고가주택이 9억 초과다 그런 얘기죠. 9억 초과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근데 고가주택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고가주택 비과세가 안 된다. 원칙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무슨 문제가 있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는 딱 9억이면 비과세 받는데 그다음 9억에서 1억만 넘어가도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9억 초과되는 부분은 뭐 한다? 비과세, 9억까지는 뭐 해준다? 비과세 주고 초과되는 부분만 과세한다. 원칙은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요? 안 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 보유할 때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대상인데 비과세를 못 받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많이 해준다. 8%씩에서 최대 80%까지 받는다. 그런 얘기 했었죠.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죠? 214페이지 5번에 가면 공동소유주택이라는 게 나오죠? 금방 설명했죠?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본다.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걸 본다. 근데요, 집이 하나인데 아파트 하나인데 부부가 공동명의가 됐어. 부부 공동명의가. 이러면 그럼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얘는 비과세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 그죠? 왜? 같은 세대원인데 남편하고 부인이 각각 집 하나씩 가진 걸 보면 집은 하나인데 세법은 2주택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다만 동일한 세대원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는 이를 뭘로 본다? 1주택으로 본다. 당연한 얘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공동소유. 지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가끔 저한테 오셔가지고 나는 지분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10%밖에 안 된대. 내 지분은 10%밖에 안 되고 원래 내 것도 아닌데 그냥 어떻게 생겨서 그냥 하다 보니까 10% 지분 등기 한 거래. 그거는 본인 얘기고 소용없는 얘기야. 1%건 10%건 중요한 거 뭐예요? 명의가 올라가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무조건 1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명의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자기는 비과세 되는 줄 알고 했다가 비과세 못 받으면 세금 몇 천에서 몇억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양도세는 조심을 해야 돼. 모든 세금은 다 조심을 해야 돼. 세금은 항상 뭐가 문제다? 일 저질리기 전에 세금을 알아보고 나서 처리를 해야지 일 버리고 나서 나중에 수습이 안 됩니다. 왜? 본인 사정은 딱해. 근데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딱 해결돼 버리면 끝나버리면 도저히 수습이 안 돼요. 그러면 세금은 다 돈으로 떼어야 돼. 그러니까 이 세금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 같은 게 특히나 그렇습니다. 현업 볼 땐 얘기할 것도 없고 현업 때 양도세가 제일 막 문제가 되죠. 근데 모든 세금은 일 저지르기 전에 미리 상담을 하고 그죠? 제일 좋은 거는 세무사무사 가서 상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돈 얼마 안 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봐서 좀 복잡하다 싶으면 무조건 가서 상담하는 게 제일 좋아요. 돈 좀 들더라도 걔네들이 해달라는 게 제일 잘 맞아. 그게 세금을 덜 내고 그리고 자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혼자 삐끗하다가 잘못하면 10만 원, 20만 원 아끼려다가 2천, 3천 날라가는 거야. 그죠? 그런 걸 자꾸 활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 걔들도 먹고 살고. 그죠? 중개업자도 먹고 살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14페이지 4번에 2년 이상 보유가 나옵니다. 그죠? 요거. 여기서 여기 조용한 것 같아. 선거 끝나 조용하구나. 그죠? 지난주에도 막 계속 여기서 막, 누구야? 이번에 그 사람 또 됐어요? 원래 현역 국회의원, 현직 있던 사람 또 됐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그치, 지난주 하던 사람은 막 자기가 얼마나 업적이 많은지에 대해서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더만 떨어지셨나 보네. 조용하고 좋습니다. 가는 데마다 시끄러워서 할 수가 없어. 걔들도 힘들죠. 거짓말 하라니까 같이만 2주 내내 거짓말하고 다니니까 자기가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여러분한테 뭘 안 해주겠다고 나는 이런 거 절대 안 하겠다고 거짓말을 막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거 해주겠다고 뭐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을 잘해야 돼. 얼굴 표정 관리하면서 막 거짓말 하는 거죠. 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 되면 내가 이쪽 앞에다가 여러분 학원에다가 뭘 해주겠다. 내가 안마를 개인당 한 명씩, 그죠? 안마 의자 하나씩, 두당 한 명씩 다 그걸 해주겠다. 내가 공약을 하는 거지. 다 해주겠다. 그리고 스파를 만들어주겠다. 왜? 피곤하시니까 발 같은 거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피로 풀 수 있도록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스파도 만들어주고, 휴식 공간도 만들어주고, 침대에 잘 수 있는 침대 공간도 만들고, 독서실은 책 럭셔리로 해가지고 딱 구성해주고, 그죠? 그럼 해주겠다는 거지. 그걸 내가 지금 공약하는 거지. 뭐냐면, 날 뽑아주면. 그 얘기잖아. 뽑아주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 얘기죠. 국회의원이 그런 거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누가 거짓말을 잘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하여튼 시끄럽고 조용하고 좋습니다. 여당 죽었죠 이제 그죠? 여당이나 야당
야당이나 그놈이나 뭐 있으면 똑같이. 아, 민주당이 되면 뭐 할 거예요? 걔들도 되면 지들 여당 되면 똑같습니다. 그럼 욕먹고. 그죠? 그러다가 또 얘들 바뀌면 똑같잖아, 맨날. 옛날에 여당이 막 바뀌고 하면 이놈이 여당 되면 지가 여당 얘기하고 그럼 야당에서 막 까고 또 얘들 뭐 똑같은 거야, 소용없어. 그치? 이놈이나 저놈이나. 뽑아봤자 거기서 거긴데, 그죠? 죽긴 죽었지, 그죠? 자. 민주당이 깜짝 놀라서 그 표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뭐 한 표 더, 한 석이 더 많죠? 걔가 122석이고 민주당이 123석. 한 석 많아요. 여소야대. 그죠? 가면서. 그죠? 몸이 똑똑한 거죠. 근데 거기 서울에서 거의 뭐 민주당이 다 쓸었습니다. 서울에서. 근데 저쪽 호남에서 전멸이고. 호남 국민의당이 싹 쓸었죠. 거의 다. 그죠? 그쪽도 다 죽었어요. 충청도는 당이 없잖아요. 충청도 당이 없어. 충청도 당 보면 그 반반이야. 대전도 반반이 거의 반반. 7석이거든, 대전에. 이번 한 석 늘어가지고. 그죠? 그럼 4석, 3석 이렇게 보통 하지만. 거기가 기가 막히죠. 저기 충북도 그렇고, 맞아. 그래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에는. 그죠? 누가 나온지도 몰라. 누가 있나 보네, 그죠? 자, 2년 이상 보여보겠습니다. 원칙은 2년 이상 보여야 되죠. 그죠? 자, 보세요. 1세대가 양도 현재 우리나라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근데 가론에 뭐라고 됐냐면,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는 몇 년? 3년.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게 있어요. 거주자만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됐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의 미치코가 부산에 집을 샀어요. 부산에 집을 사가지고 지금 3년이 지났어요. 현재 내가 그 집을 3년 이상 보유했고 그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앞집에 삼돌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일본의 미치코가. 그럼 얘는 비거주자였잖아. 근데 둘이 눈 맞아서 결혼하면 뭐가 돼? 주소가 생기면 주소 생기는 순간 뭘로 바뀌어? 거주자로 바뀌죠. 요 얘기야. 그럼 걔가 거주자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럼 얘도 비과세 받을 수 있죠. 왜? 1세대 구성되니까. 근데 걔는 몇 년 지나야 돼? 그 집 팔면? 3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지. 2년이 아니라. 왜? 걔는 중간에 2년 했는데 2년에 비과세 받고 비과세 받자마자 또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이 비과세 받고 나 돌아갈 거야. 일본으로.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최소 몇 년? 3년은 지나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그 거주자 전환 기준이 그 집에 그걸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자로 전환되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그 집을 팔면 전환되고 나서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막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건 기본이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문제인데 2년 이상. 그죠? 자, 보유 및 거주 기간은요. 우리가 보유 기간은 뭘 가지고 따지냐면 보유 기간은 뭘 가지고 판단하나요? 내가 몇 년 보유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보유한 기간을 뭘 가지고 입증을 해요? 여러분 뭘 가지고 따져? 그죠? 등기부등본 공보상이라고 그러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이죠. 그러면 거주란 말이죠. 거주는 내가 그 집에 사는 기간이죠. 그럼 이 거주 기간은 뭘 가지고 따질까요? 거주 기간. 내가 그 집에 1년 이상 살았어. 그럴 때 뭘로 따진다?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선출입니다. 그죠?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선출. 자, 거기 참고해 보세요. 밑에 참고. 1번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부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 기간에 의한다. 그랬죠? 2번 보유기간은 뭘로 간다?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건축물 대장 등본 등에 의한다. 그랬죠? 3번 보세요.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면서 다음 각각의 기간을 통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겠습니다. 자, 기업.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독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통산한다. 자 보세요. 재건축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그다음에 소실통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정비법상 거기 뭐라 그러세요?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도정법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아시는 도정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집이 이렇게 있어. 얘가 1년을 보유했어. 그죠? 근데 이거 뭐가 들어가? 재건축이 들어가. 그러면 이거 푸시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집이 완공이 됐어. 얘 1년 보유했어. 이걸 팔아. 그죠? 근데 공사기간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기간. 그죠? 그래서 공사기간 1년 이렇게 돼 있어요. 집을 재건축해서 부시고 1년 보유한 집을 부시고 공사를 1년 동안 해서 집을 튼튼히 쳐서 다시 완공한 다음에 이걸 1년 보유하고 이 집을 팔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소유권 변동은 없죠? 자, 이 집을 팔았습니다.
이때 보유기간이 몇 년이냐 이 얘기죠. 몇 년? 3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죠. 자, 얘가 재건축이라, 여러분 재건축 그럼 우리가 공법을 배우면 재건축이라는 뜻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구역 지정의 아파트 재건축만 재건축이 아니라 재건축의 뜻은 뭐예요? 다시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때려부시고 새로 짓는 것도 재건축이고 정비법상 구역 지정의 재건축도 재건축이죠. 자, 집이 불이 났어요. 불이 없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해? 다시 지을 수 있죠. 그것도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원인이 소실, 도계, 노후 등으로 불이 나거나 주택이 오래되면 다시 부지고 질 수 있죠. 요렇게 하는 걸 이걸 얘기하고, 요거 뭐야? 여러분 아시는 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에서 재건축하는 경우예요. 요 차이예요. 자, 그러면 요 때는 보유기간이 몇 년이냐면 2년이고 요 때는 보유기간을 3년으로 쳐줍니다. 그럼 결국 뭔 문제야? 공사기간이 그죠? 보유기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재건축, 정비법상 재건축은 공사기간을 포함시켜주는 거죠. 왜? 이 공사기간은 얘들이 임의적으로 늘리진 않잖아요. 여러분 건설에다가 재건축할 때 구역 지정하면 이때 공사기간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죠. 왜? 건축허가 받을 때 공사 몇 년 동안 하겠냐고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얘들은 절대적으로 늘리진 않습니다. 왜? 늘리면 자기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건설에서는 뭐요?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줄이면 줄였지 늘리진 않죠. 근데 이거는 개인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막 고무줄에 늘렸다 뺐다 자기들이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막 이걸 가지고 늘려가지고 막 보유기간 늘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를 인정 안 해줘? 공사기간은 포함 안 시켜줘. 그러니까 그 조건을 잘 보시면 돼요. 기역번은 소실, 도계, 노후 등이라고 나오죠. 그럼 뭐 한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 이거죠. 이거와 이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 기간을 통상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요. 니은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엔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멸실된 주택과 공사기간 그리고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같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이게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습니다. 디귿은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 통산한다. 이건 이제 비거주자가 아까 거주자로 전환되는 거 있죠? 그런 경우는 뭐 해주겠다? 비거주자였을 때 보유기간도 통산해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걔네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만 잘 기억해. 기억하고 니은 정도까지만 잘 보시면 돼요. 디귿, 니을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괜히 복잡하게만 헷갈리게만 하고 시험하고 관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되는 건 뭐다? 요거 두 개. 뭔만 잘 주시면 하는데 공사기간이 포함이 되는 안 돼요. 이거 공사기간.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오른쪽 275페이지 이제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가 나오죠. 얘는 뭐예요? 내가 이제 뭐 2년 이상 보유 안 했어도 2년 보유한 걸로 봐주는 경우가 있죠. 뭐 첫 번째가 뭐가 나온다? 건설 임대주택 그랬죠? 건설 임대주택. 얘는 뭐라 했어요?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임대했다가 그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이라고 했죠. 이런 거 있죠. 새로 이렇게 들어가서 갑이 이 집에 새 들어가 살았는데, 그죠? 그래서 몇 년 살았어? 5년을 살았다. 5년 살고 얘가 이제 사업자가 분양하니까 얘가 분양받아서 본인 앞으로 등기치고 이걸 팔았다. 1년 후에 그런 얘기죠. 그런 일이 안 된 거죠. 1년 후에 안 되었다. 그럼 얘는 이 집의 보유기간은 몇 년이니 그 얘기죠. 보유기간 몇 년이다? 응? 6년? 1년이죠. 1년. 남의 걸 내가 보유하면 안 된다 했잖아. 이건 내 거 아니죠. 이거 누구 거야? 임대사업자 거잖아. 임대사업자 거. 여기 새 들어간 거죠. 그리고 등기를 이때 했잖아. 분양받아서. 그죠? 그럼 보유기간 등기 치고 나서 낼 거죠. 그럼 몇 년이야? 1년. 그럼 얘는 2년 보유 못했으니까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된다? 요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요 주택 양도일까지 여기서 뭐 했으면 5년 이상 거주를 했으면 그러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년 보유한 걸로 봐서 비과세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얘는 지금 여기는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이 보통 5년이거든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쳐서 의무적으로 5년 임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분양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국의 아파트 중에 현재는 분양이 돼 있는데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얘가 임대주택이었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만 하면 된다? 5년 이상 거주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주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1번이죠. 건설 임대주택은 뭔다?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뭘 하시면 된다? 5년 이상 거주만 하시면 뭐와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할 수 있다. 일단 무조건 해주는 거 있죠. 뭐 수용되는 거죠.
수용은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왜? 강제 수용되는 거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짜투리. 이렇게 여기 집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나. 그럼 수용 어디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그럼 이 짜투리 어떻게 한다 했어요? 요거는 추가 수용 해준다 안 해준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건. 대신 뭐죠? 요 짜투리도 요거 수용되거나 양도한 날로부터 요걸 5년 이내 팔면 얘도 뭐 해준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비과세. 그죠? 그래서 수용도 무조건 얘는 강제 수용이니까 보유 거주 상관없고. 또 있죠. 무조건 해주는 거. 외국으로 이민가. 외국으로 이민가. 이민 간 사람한테 너는 보유기간을 못 채웠으니까 세금은 내고 가야 된다. 네가 떠나는 마당에 세금은 내고 가야 된다. 아, 이건 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 해주고. 그 다음 또 있어요. 이민을 안 가는데 1년 이상 장기간 해외로 출국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장 문제 때문에 외국으로 뭐 1년 이상 특파원이나 주재 상사원을 나가야 된다. 그러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얘처럼 보유기간, 거주기간 안 따지고 무조건 비과세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집이 안 팔려. 근데 있죠. 이민 가려고 했더니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원주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왜? 강원도 집이 시골이라 안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강원도는 시골이지 뭐. 그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죠? 원주는 시골 아니죠. 원주는. 그죠? 원주는 아니라고 보고. 원주 여기가 번화가죠. 원주 이 근처가 제일 번화가 아니에요? 여기가 제일 번화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아, 신도시? 아, 여기 구도시에 이제? 아, 그 신도시에, 신도시. 아, 저기 혁신도시 있는데, 그쵸? 거기가 신도시에? 봐봐, 본인들도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거기가 신도시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특별한 게 없거든. 아, 뭐, 일단, 알겠어요. 아니, 요즘에 지방마다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광주 쪽에 가면 광주도 막 무슨 지구 아니고 엄청나게 개발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는 막 아파트 다 들어가지고 막 신도시 형성인 거 실제로 그죠. 근데 그걸 전국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구미 쪽도 김천 거기에 KTX 여기 있죠. 그 옆에 무슨 요즘에 지방으로 공기업 막 이전하잖아요. 거기도 공기업 많이 와 있거든요. 무슨 뭐 해가지고. 근데 거기는 호흡을판이에요. 막 덩그러니 그 밤에 그 버스 타고 지나가면 가잖아요. KTX 가면 막 주변이 막 새카만해요. 아무까. 근데 애들이 거기 중간군에 내려. 버스 타고 가다가. 자기 집인 거예요. 근데 막 내가 볼 때는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나 몰라. 이렇게 낮에 보면 있어요. 낮에 보면 있는데 밤에 되면 10시만 넘어가면 막 새카만해요. 막 사람들이 없어. 지죽은 개미새끼 한 마리. 왜? 안 돌아다녀. 거기 뭐 돌아다니면 안 되니. 무섭지. 여기 지금 시골의 특징이 뭐야? 9시만 넘으면 암흑이야. 깔끔해. 슈퍼고버가 싹 다 문 닫혀 있죠. 그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나마 좀 번화가는 어떻게 돼? 밤 늦게까지 불 켜있는 데가 번화가인 거예요. 잘 생각해봐. 12시 넘도록 불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9시, 10시 되면 껌껌해지는지 상해. 그거를 딱 판단하면 간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이민 가거나 이럴 때 집이 안 팔릴 수 있죠. 그럼 일단 이민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나가는 거지. 대신 못 팔고 나가면 어떻게 해라?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팔면 됩니다. 그럼 뭐죠? 얘는 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팔고 갔을 때 하나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돼요. 거주. 그죠? 거주. 얘는 뭐예요? 1년 이상 뭐만 하면 돼? 거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유가 아니라 그 집에 1년만 살았으면 그런 얘기죠. 이게 하나가 뭐 있어요? 치악상 형편 그랬죠? 치악상 형편. 뭐 때문에요? 학교 때문에. 애가 학교를 타 지역으로 가가지고 너무 멀어서 통학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사 가야 되죠. 근데 내가 집 산 지 2년은 안 됐고 살기는 1년 살았으면 뭐죠? 비과세 줍니다. 근데 누군 안 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된다 했잖아요. 고등학생부터 됩니다. 고등학생부터 된다. 그럼 인제 만약에 얘가 어디로 갔어? 좀 횡성이 있는 어디로 갔어?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들어갔다. 뭐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가능한 거지. 근데 거기는 안 해줄 확률이 많아. 왜? 거기는 전원 다 기숙사 생활하잖아. 그죠? 얘가 통학을 안 하잖아. 그죠? 그런 경우도 사실관계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면 되는 거죠. 민족사관고등학교. 시험 TV 하면 나오던데, 장난 아니죠.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 들어가는 거지, 거기는. 밥 먹고 공부밖에 할 수 없는 애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안 맞아. 네, 일단 능력도 안 되지만 대도 안 가 우리는. 우린 그런 거 안 맞아요. 막 기숙사 있으면서 막 아침부터 저녁에 걔도 아주 행위가지고 공부만 하잖아.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인생을 확 피는 것도 아니에요. 그잖아. 거기에도 가면 어디 가 미국에 뭐 프린스턴이나 하버드대 이렇게 가겠죠. 또 가서 뒤지는 거야. 거기 가서 또 공부하냐고. 평생 공부만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아니면 쟤처럼 공부를 진짜 하든가. 그 누구야? 이시다니어스 그 회장이 누구 있지? 걔랑 결혼 여자 있잖아요.
그 카이스트 유명한 전설이죠. 카이스트 2학년에 조기 졸업하고 MIT 가서 그 최연소 박사 돼가지고 박사겠다고 20몇 살에 윤송인가? 누구 있잖아요. 네. 아, 그 여자 진짜 천재죠. 그런 애들이 진짜, 24인가 5에 MIT 박사학위 따고 한국 와가지고 SK텔레콤 상무하고 그랬었죠. 전설적인 인물이래요. 카이스트 유명한 전설적인 인물. 옛날 드라마에 카이스트라는 드라마를 했었어요. 거기서 이나영인가 걔가 그 역할 한 거야, 이나영. 공부, 밥 먹다가 이게 밥 먹으러 가다 뭔 생각나면 걔는 멍멍 서 있는 거예요. 그 머리 막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인생에 뭔 재미가 있어. 그죠? 우리는 후회 없어. 그냥 학교 다니는 그냥. 그죠? 공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놀긴 잘 놀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뭐 크게 바뀐 거 없어요. 그때 나보다 공부 잘했던 애들이 뭐 크게 나보다 확실히 나은 것도 뭐 그렇게만 차이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그래. 근데 걔들은 추억이 없어. 맨날. 고등학교 때 몰래 빠방 해가지고 몰래 숨어가 나가서 오락실도 가보고 이런 것도 해봐야지. 그걸 잡혀가지고 한번 터져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걔들은 그런 게 없어. 막 모범생들인 거지. 공부만 하고. 우린 야자 도망가고 이런 맛이 있었는데. 여자 한번 도망갔어야지. 그 막 떨리는 마음,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막 이런, 그죠? 다음날 갔더니 나와. 그럼 뒤집어. 안 불러. 그럼 넘어갔구나. 그런 스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우리 맨날 그 담장 넘어다가 걸려가지고 담을 넘어가면 저희 하숙집이에요. 근데 담을 안 넘고 돌아오면 삥! 전무가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맨날 담장 넘어다니는 거예요. 담을 넘으면 1분이 오거든요. 근데 오늘 그게 소문나서 걸린 거야. 담 넘고 탁 우리 셋이 넘고 있는데 탁 넘었는데 앞에서 학생준이 딱 서가지고 학생까지 서가지고 이렇게 그걸 걸려 뒤지기만 했네. 그죠? 그다음부터 또 넘는 거죠. 자, 그래서 질병 치료 이건 뭐예요? 아파. 식구 중에 누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돼? 1년 이상 장기간 치료를 해야 돼. 그러면 간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데 강원도가 물 좋으니까 공기 맑으니까 이쪽으로 온 거죠. 근데 거기서 왔다 갔다 못하니까 이사 가라는 얘기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근무상여행편 그랬죠? 직장 문제 때문에 그런다. 직장 문제. 그죠? 여기다 거제도로 발령났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거기서 뼈를 묻어야 된대. 그런 얘기죠? 이사 가야지. 이렇게 해서 요것들은 뭐다?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됩니다. 조심할 건 이사 가는데 세대 전원이 어디로 가야 돼? 타시군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가끔 동일 시군 그러면 안 됩니다. 원주에서 원주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최소 다른 시군으로 가야 된다. 여기 잘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와요? 보유 그렇게 나와요. 보유 아니고 뭐? 거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275페이지 동그라미 2번 수용 나와 있고요. 수용은 무조건 해준다는 거죠. 근데 거기 네 번째 줄 다만 나오죠. 다만.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속주를 포함한다. 그죠? 해비 이주나 4번에 1년 이상 국외 거주는 둘 다 보유 거주 상관없는데 만약 못 팔면 어떡한다?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5번 치약 등 부득이한 사유라고 돼 있죠? 그 1년 이상 뭐라고 돼 있어요? 거주한 주택이죠. 거주. 기획재정부 정하는 치약 근무상이면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다음 어디로 가래요? 타시군으로 세대 전의 거주를 이전에 양도하면 뭔다?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뭔다? 보유 및 보유기간 상관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까지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쉬었다가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